우리 지난 시간에 집합 이야기 했죠. 지난 시간부터 생각해 보면 복소수 정의하고 복소수의 집합을 정의한 거죠. 복소수 집합의 원소, 즉 복소수들이 두 개가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복소수들을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집합, 복소수 집합의 부분 집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함수로 갈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을 정의를 했는데, 출발점은 이런 Z형의 근방이라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열림과 닫힘을 정의를 한 거죠. 열림만 다시 얘기를 하면, 잠깐 다시 얘기를 하면 어떤 집합이 열려 있다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 집합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도 그 집합의 어떤 근방이 하나 존재해서, 적어도 하나 존재해서 그 근방이 원래 집합 S에 항상 포함되게 만들 수 있다. 거죠. 그리고 닫힌 집합은 모든 경계점이 다 그 집합의 원소라는 얘기인데, 경계점의 의미는 그 경계점의 모든 근방이 집합 안팎의 점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한다. 이 이야기고,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경계점들의 집합을 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려 있으면서 열린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영어로 할 때는 함수의 정의역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맥락을 살펴서 잘 구별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난 시간에 말은 안 했는데 별건 아니죠. 리전이라는 얘기는 그냥 커넥티드 셋인데, 연결된 집합인데 경계점이 일부 안 포함될 수도 있고 일부 포함될 수 있고 다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도메인도 당연히 리전이고, 도메인 열리지 않아서 도메인이 아니라면 리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닫힌 집합도 물론 리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린 집합은 닫힐 수 없고, 닫힌 집합은 열릴 수 없고, 열린 집합이 여집합은 닫힌 집합이고, 닫힌 집합이 여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라는 얘기하면서, 이건 이 한정의 슬라이드를 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열린 집합은 닫힐 수 없고 닫힌 집합은 열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복소수 평면의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에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집합이 열릴 수도 없고 닫힐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에 예외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두 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거니까 한 가지라고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린 집합의 집합은 닫힌 집합, 열린 집합, 이 이야기는 모든 집합에 대해 성립하는 거고, 어떤 집합이 열려 있으면 닫힐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혹은 닫혀 있으면 열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진 부분 집합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이게 뭡니까? S가 공집합이야. 공집합은 뭐죠?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처음에 복소수 얘기할 때 실수까지는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유리수를 가지고 무슨 수열 비슷한 걸 만들어냈지. 유리수는 뭐 정수를 만들어냈고 자연수 만들어냈고, 그럼 자연수는 원래 있는 거니까 만들 필요 없나? 자연수도 여러분이 원하면 집합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좀 다른 얘기를 잠깐 세는 건데, 0을 공집합으로 정의해요. 이런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정의해요. 2는 공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정의해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안합니다. 막 틀리고 있어요. 오늘 사실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저께 잠을 이상하게 못 자가지고, 그래서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짝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공집합에서부터 하나하나 정의하는, 이거를 정의할 때는 이게 사용이 되고 이거를 정의할 때는 이게 사용이 되고, 별일이 아니죠. 0 가지고 0의 다음 수인 1 정의하고 1 가지고 그 다음 수인 2 정의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자연수를 이런 식으로 집합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새서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쪽으로 옮겨놓고, 예,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생각 흐름이 끊기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내가 그런 바람직한 일을 가끔 해요. 가끔 하는 이유는 딱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어쨌든 열린 집합은 닫힐 수 없고 닫힌 집합은 열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 S의 진 부분 집합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거 얘도 사실은 진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이상하니까 그거 내가 한 얘기는 있고 그냥 구체적인 사실을 보자고요. 자, S가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린지 확인하려면 S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어떠해야 된다. 아니, 뭐 이런 거죠. S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구체적으로는 S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열린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S가 없어. 집합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합의 원소가 없어. 확인할 게 없지. 그렇죠? 확인할 게 없으니까 항상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확인할 게 없으니까 항상 성립한다라고 말하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확인할 게 없으면 무의미하니까 그냥 그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느 게 나을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어떤 일이 만족을 해야만 이런 일이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부르자라고 했을 때, 만족하는지 확인할 게 없으면 그냥 만족한다고 보는 태도를 취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뭡니까? 열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닫힘의 정의는 뭐죠? 경계점을 정의하고 경계점이 그 집합의 원소인지를 보는 거지. 그런데 경계점도 없지. 왜냐면 원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만족해야 될 조건이 사라지면 성립한다라고 보자라는 그런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하면 경계점이 만족해야 될 조건도 사라지니까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닫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리면 닫히지 않고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공집합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기 예외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얘는 어떤 집합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여집합은, 표현이 좀 그러네. 여집합은 뭡니까? 복소수 평면 전체죠. 그래서 복소수 평면 전체는 S가 오픈이니까 그거의 여집합은 클로스드고, S가 클로스드니까 그거의 여집합은 오픈이고,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뭐였죠? 아까 하나였는데 두 개로 늘어났네. 공집합과 공집합의 여집합인 전체 복소수의 집합. 복소 평면 전체.
예외적으로 열리면서 동시에 닫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공집합에 대해서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이야기하는 방식 하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해야 될 조건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단도 불가능하진 않지. 근데 그 판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가 불편해지는지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잊어버리고, 이거 잊어버리고, 이거 잊어버리고, 밑에 것만 생각을 해봅시다. 복소수 평면 전체. 복소수 평면 전체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근방이 그 복합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즉 모든 원소가 다 내부점인 거지. 내부점이라는 표현. 어쨌든 모든 원소가 다 내부점이라는 표현을 이제 내가 정의하지 않고 썼는데 쓰지 맙시다. 모든 원소가 다 열림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복소수 평면 전체는 열렸어요. 닫힘도 마찬가지예요. 닫힘은 왜 얘기할 수 있어요? 경계점이 여기 여전히 또 없지. 경계점이 없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생각을 그대로 연결하면 만족해야 될 조건이 없으니까 닫혀 있는 거죠. 이거 다시 살립시다. 그래서 공집합과 전체 복소수의 집합은 예외적으로 열려 있으면 동시에 닫혀 있는 그런 집합이다. 자, 그런데 만족해야 될 조건이 없으면 성립한다라고 보지 않고 만족해야 될 조건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이거 한번 봅시다. 얘가 열려 있다는 건 항상 참이죠. 왜냐하면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근방이 다 복소수의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열려 있는데 이거의 여집합이 닫혀 있다는 얘기를 하려면 얘와 쌍이 되는 건 이거잖아요. 전체 복소수 집합이 열려 있는데 그거의 여집합은 따라서 닫혀 있어야 되는데 공집합이 닫혀 있다는 얘기는 경계점이 하나도 없어서 만족해야 될 조건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족해야 될 조건을 체크할 필요가 없을 때 만족한다라고 보는 태도라는 말이 좀 그런가? 그런 방식이 이 전체 복소수 집합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내가 이거 경계점이 없으니까 만족해야 될 조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오픈의 여집합이 클로스드라는 이 이야기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 삼아 합니다. 열리면 닫히지 않고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공집합이나 그거의 여집합인 전체 복소수 집합이 아닌 집합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고 공집합이나 전체 복소수의 집합은 열림과 닫힘을 동시에 그 과정에서 만족해야 될 성질이 사라지면 만족한다고 보는 게 이러한 정리와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태도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림과 닫힘에 관한 얘기 다 했고요. 자, 이제 함수 얘기하기 전에 집합 얘기한 이유는 분명하죠. 함수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의역과 시역 사이의 관계. 이거는 일반적인 집합에서 해당해요. 어떤 A라는 원소에 있는 A라는 집합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B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 하나가 유일하게 대응되면 그걸 함수라고 하죠.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B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가 저거다가 대응하면 물론 뭐
똑같은 데 대응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걸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함수는 정의역이 A이고 치역이 B인 또는 공역이 B인 그런 함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A, B는 그냥 임의의 집합이어도 돼요. 수강생들의 집합. 그리고 수강생들의 집합에서 그 군대를 갔다 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1을 대응시키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0을 대응시키고 그러면 치역은 0과 1이라는 두 개의 값만을 갖는 0, 1이 마음에 안 들면 네모를 대응시키고 세모를 대응시키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집합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겠죠. 함수의 정의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정의에서 A, B가 모두 실수의 부분집합이면 F를 실수함수라고 얘기하고 A, B가 모두 복소수의 집합이면 F를 복소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소수함수는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역에 있는 Z에 대해서 치역에 있는 W를 대응시키는데 이 두 집합이 모두 복소수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리고 그 함수를 F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여기 Z를 X 더하기 IY라고 하고 W를 U 더하기 IV라고 하면 결국은 이거는 또 여러분이 기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정역과 치역이 둘 다 2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부분 집합이고 여기에 이 벡터에 대해서 이 벡터를 대응하는 그런 함수 관계와 1대1 대응하겠죠. 그래서 U는 뭐 XY의 함수고 V는 또 XY의 함수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다시 일로 가면 이 복수함수는 U, XY 함수인 U와 XY 함수인 V를 이렇게 조합해 만든 복소수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두 개의 실수로 매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두 개의 실수. 한 쌍과 복소수가 1대1 대응하니까 복소수의 함수.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죠. 항상 이런 예부터 들어간 Z제곱. 나중에 미분 정의할 거예요. 그러면 미분 정의하면 Z제곱의 미분은 2Z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마치 X제곱의 미분이 2X인 것처럼. 근데 여러 번 얘기했듯이 우리는 아직 미분도 정의하지 않았어요. X제곱의 미분이 2X이기 때문에 Z제곱의 미분도 2Z일 거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X제곱의 미분이 2X이므로 Z제곱의 미분은 2Z다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는 거지. 하여튼 이런 함수에서 Z를 하나하나 넣으면 Z제곱이라는 W가 Z제곱이 하나하나 대응이 되겠죠. 이제 이 Z를 요 직선상에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예컨대 이 점에 대해서 이건 1, 0이죠. 이건 이렇게 되겠네. 이거 너무 쉬운 얘기를 하나? 이건 1 플러스 i죠. 이건 뭐가 나와요? 제곱하면 뭐가 되죠? 1 플러스 i의 제곱 2i? 2i가 나와요?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직선상을 움직여가면 점들이 어떻게 오는,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이 어떤 선으로 매핑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뻔한 얘기인가? 자, 이 직선이 이 매핑을 거치면 어쨌든 선이죠. 어떤 곡선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면적이 있는 집합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짐작할 수 있나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인지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위험해. 자, 이 직선이 어떻게 매핑되는지 봅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죠. x가 1이니까 이거는 1 더하기 하기예요. 그냥 보죠. 일단 z제곱 x 더하기 iy의 제곱을 하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ixy가 되는 거죠. 얘가 u예요. 얘가 2xy가 v이고, 그래서 이게 u고 이게 v인데 여기서 x가 1로 고정이 되면 이게 1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죠. 얘는 2y고, 그러면 얘는 1 빼기 y가 2분의 v니까 2분의 v의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u는 1 빼기 v제곱 4분의 v제곱. 그걸 uv 평면에서 그리면 이런 곡선이 되겠죠. 직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매핑되는 거 확인했고요. 직선이 면적이 있는 어떤 영역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여러분이 이 경우는 분명히 그렇죠. 이 경우는 분명히 그런데, 이 경우 또 이 직선 말고 어떤 뭐 이런 곡선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곡선은 그러면 이런 곡선도 면적이 없는 어떤 선으로 가는지, 항상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든 복소수 함수 정의하고 복소수 함수의 간단한 예 살펴보고,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차례일까요? 극한 정의하고 연속 정의하고 미분 정의할 차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번 이 챕터에서 뭘 하는지. 다 하고 나면 다음 챕터에서 뭐 한다고? 이번에 미분하고 다음 챕터에서 적분하고. 그렇죠? 실수의 미분 적분은 안다는 전제 아래 복소수 함수의 미분 적분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실수에서 극한 얘기하고 연속성 이야기하고 미분 얘기하고 적분하는 거와 같은 방식으로 복수함수에서도 극한과 연속성과 미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의 석각, 실수함수의 미적분에 관해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이 복수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실수함수의 미분과 적분의 개념까지 확실하게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 이런 거죠. 자, 극한부터 볼게요. 내 강의 노트에서 앞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 사인이 아니고 내가 아이템아이즈를 어떻게 하냐 하면 제일 밖에 있는 게 이 동그라미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요 바하고 그 사이에 가끔 있는 게 점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안 쓰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이게 지금 레이텍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만든 파일인데, 이게 아이템아이즈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서, 어떻든 극한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 Z의 근방에서 Z의 근방을 정의하고 그걸 가지고 열림 닫힘 뭐 이런 거 얘기했죠. 어떤 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극한도 마찬가지예요. Z가 Z0으로 감에 따라서 FZ가 L로 간다는 이야기는 이런 말을 뜻해요.
여러분 이필론 델타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사실은 나도 되게 안 좋아했어요. 나는 그 20세기 학생이었는데 나는 21세기에 이필론 델타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필론 델타를 이해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건 좀 다른 거죠. 이해는 하면서 싫어할 수는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처럼 학생일 때는 그냥 싫었어. 이해를 했는지 기억조차 잘 안 나요. 이해를 하지 못해서 싫었는지 이해를 하고도 싫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느 시점에선가 이해를 했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좋아하게 된 거지. 수학은 우리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하지만 공통되는 요소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를테면 무한을 사유한다든가 또 하나는 연역 추론으로 분명한 이야기, 엄밀하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정의되면 그 단어를 읽거나 듣는 사람은 말하거나 쓰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단어를 이해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상 언어에서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여러분이 쓰는 단어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물론 이제 명확한 거죠. 친구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쓰나? 좀 거창한 얘기 해볼까요? 두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해. 민주주의를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나? 그럴 수가 없겠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연역 추론의 세상인 수학에서는 사용되는 단어를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 점 모호함과 애매함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정의로부터 출발하죠. definition이죠. Z가 Z0으로 감에 따라서 FZ가 L로 간다. 라는 문장.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얘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지웁시다. 지우고 나니까 지웠다기보다는 이게 오히려 막 강조한 것 같네. 우리 요거만 봅시다. Z가 Z형으로 감에 따라서 FZ는 L로 간다. 와닿아요? 실수함수 얘기할까요? 지금 여기 보면 정의가 실수에서랑 마찬가지인데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는 얘기가 좀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x분의 1은 x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간다. 무한대까지 등장해서 z가 z형으로 감에 따라서 fz가 l로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내가 물어요. 그럼 뭐라고? 여기 정답이 여러분은 이 필론 델타를 쓰지 않고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답변은 못하겠는데 z가 z0으로 감에 따라서 fz가 어디로 가는지는 항상 알 수는 있나? z가 z형으로 감에 따라서 fz가 l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계산을 항상 할 수 있다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z가 z형으로 감에 따라서 fz가 l로 간다는 말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는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를 염두에 뒀기 때문일 거예요. 어쩌면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 z가 z형으로 가면 따라서 fz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간단 얘기가 뭐죠? 접근한다라고 대답을 한다거나 수렴한다라고 대답을 한다거나 향해 간다라고 대답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사실은 그냥 단어의 동의어를 얘기하는 거죠. 해결이 안 된다고. 맴도는 거죠. Z가 Z형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Z가 Z형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면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Z가 Z형으로 향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건요. Z가 Z형으로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난 또 물을 수 있는 거지. Z가 Z형으로 수렴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수학의 역사를 보면 입실론 델타로 극한을 정의하고 극한을 쓰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그 사람이 모호한 상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극한도 생각하고 심지어 미분, 적분 다 입실론 델타 정의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만들고 썼어요. 그리고 이게 강력한 도구가 이미 됐어. 하지만 수학적 엄밀함을 생각하면 여전히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해결 안 된 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세상의 문제가 다 엄밀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야만 풀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수학은 그래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정의는 이건 나중에 결국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의는 모르는 단어는 없어. 입실론이 0보다 크다? 모르지 않죠? 그렇죠?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S.T은 such that을 내가 그냥 쓴 거예요. such that 이하의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다. such that 이하의 문장은 뭐냐면 Z-Z형의 절대값이 0과 델타 사이에 있으면 FZ와 L의 차이의 절대값은 입실론보다 작다. 입실론 델타가 내가 싫었던 이유는 Z가 Z형으로 감에 따라서 FZ가 L로 간다는 말은 너무 간단해. 그리고 많은 경우 직관적으로 뭘 뜻하는지 알 것 같아. 하지만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았던 거죠. 반면에 밑에 있는 문장은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길고 지루해. 길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미 얘기했듯이 이 길고 지루한 문장은 너무나 이해하기 편리한 거예요. 이 문장을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입실론 델타 정의는 모호해 보이는 문장에 모호하지 않은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수 함수를 가지고 그리면 이건 내가 딴 얘기 하려고 책에 있는 일부를 복사했는데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실수 함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그림을 그릴게요. 이 함수는 X0에서 이렇게 정의되고 여기는 이건 구멍을 뚫어놓은 거죠.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함수에서 X가 X0으로 가면 그 극한은 이 L로 가요. 함수값 fx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임의의 입실론을 줘요. 임의의 입실론을 주면 이게 L 플러스 입실론이고 이게 L 마이너스 입실론일 텐데 그러면 이 함수값 fx와 L의 차이의 절대값이 임의의 입실론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X0의 근방을 찾을 수 있어요. X0 더하기 델타, X0 빼기 델타. 그러면 X0이 이 빨간 영역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 함수는 이렇게 돼서 요 L 플러스 입실론과 L 마이너스 입실론 사이에 있게 되겠죠. 약간
위험한가? 겹치지 않게. 그리고 중요한 건 X형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X0에서는 아니야. 그러면 Z-Z형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큰, 그러니까 Z가 Z형인 걸 허용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실수함수 가지고 얘기를 하면 X형에서의 함수값이 이 fx의 극한이 L인지 얘기할 때 이런 함수에서는 X형에서 함수값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X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게 아니라 X형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X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수함수의 극한의 개념과 마찬가지. 이필론 델타 가지고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건 좋아요. 미안합니다. 그 fx가 L로 간다. 복소수 가지고 얘기합시다. fz가 L로 간다. 라고 하면 내가 그걸 여러분한테 보이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주는 숫자가 임의의 입실론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임의의 입실론을 주면 여러분이 이런 관계가 만족하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델타를 찾을 수 있어요. 극한이 L이면.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델타를 찾을 수 없으면 fz는 L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어디로도 안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런 거죠. 입실론 주고 델타 찾는 문제를 풀면 그게 fz가 L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모호한 듯한 문장을 모호하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열심히 했고 그 말이 의미가 있겠네라고 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입실론 델타가 친숙해지긴 어렵겠지. 그러니까 좀 생각이 필요해요. 스스로 좀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생각을 하면 생각할 때 더 열심히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복잡한 문장과 이렇게 해서 입실론 델타라는 문턱을 넘어서면 그러면 이 해석하기 이 함수 해석학 캘큘러스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표현이 좀 그런가? 어쨌든 이 입실론 델타라는 문턱은 한번 넘어보자고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넘을 수 있어요. 어려운 문장 아니니까. 넘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면 어려운 문장 아니어도 안 해버리는 거야. 안 해도 되거든. 안 해도 웬만한 공학수학 책에 나오는 문제 다 풀 수 있단 말이죠.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극한의 정의고, 그리고 실수에서와 x만 z로 바꾸면, z만 x로 바꾸면 실수 함수에서 극한 정의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극한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극한 값이 함수 값과 같을 때 그때 이 함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함수는 x0에서 L로 수렴하지만 x0으로 감에 따라서 L로 수렴하지만 연속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수렴하는 극한 L은 fx0과 다르죠. 이건 X0에서 극한은 존재하고 X0으로 감에 따라서 극한은 존재하고 X0에서 연속이 아닌 함수. X0에서 함수값이 얘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의 정의는 그냥 여기서 위에서 L 대신에 FZ0만 넣으면 돼요. L 대신 FZ0. Z0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극한값이 함수값과 똑같다.
극한이 정의되려면 함수값은 심지어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예 x형에서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은 정의될 수 있어요. 함수값이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른 데로 정의되는 거 물론. x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얘기는 아니니까. x형 주변이니까. 하지만 x형에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함수값이 극한값과 똑같을 때 x형에서 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복수함수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z형에서 f가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위의 극한의 정의에서 l만 fz형으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l을 fz형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z가 z형이면 이거는 당연히 성립해요. 0이 입실론보다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도 0이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연속을 얘기를 할 때는 z가 z형이면 이건 성립하니까 그냥 이거 빼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극한은 z형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지 z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요게 필요했는데 그런데 연속성은 그 함수 값이 극한 값이니까 이거 l을 fz형으로 바꾸고 이건 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하는 실수는 fz가 l로 수렴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거 그냥 실수로 빼고 쓰는. 왜냐하면 연속 얘기할 때는 빼도 되니까 이런 실수를 할 때가 가끔 있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Z형에서가 아니라 Z형 주변에서. Z형에서는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극한과 연속성을 정의를 했습니다. 극한 정의가 정의 17.4.1이고 연속성 정의가 17.4.인데 묶어서 썼어요. 그리고 17.4.2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가져온 이유는 이거 수학자들의 이상한 수학자들의 그 관행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인데 나는 이거 이렇게 쓰지 않아서 처음에 되게 불편했어요. 지금은 안 불편해. 왜냐하면 익숙해져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학생 때부터 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앞에서 A랑 B가 같다는 명제는 이렇게 썼죠. 그리고 A랑 B가 같다고 정의를 할 때는 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화살표가 양쪽에 다 있는 이유는 A면 B고 B면 A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책에 있는 표현은 마치 정의를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B가 성립할 때 A가 일어난다고 말하자. 그럼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쓰지 했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게 관행처럼 돼버린 거야. 이렇게 쓰지만 우리는 이해를 이런 게 있다고 이해를 이렇게 쓰지만 우리는 이 if를 명제에서 필요충분 조건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해하자. 정의 얘기할 때만 그래요. 정의. 어떤 수학책도 마찬가지야. 이제 이렇게 이 수학 정의에서 그냥 if는 if and only if처럼 생각하자라는 게 이제 암묵적으로 다 합의가 돼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그 학생 때 처음 이거 봤을 때 왜 이러지? 근데 어떤 언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Advanced Calculus라는 책을 보다가 거기에 그 책의 저자가 수학자들의 관행에 대해서 몇 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의에 나오는 if는 모두 if and only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을 정의해 보죠. 나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을 정의해 볼게요. 폭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인 상처를 입히면
나는 그 사람을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폭력적인 사람은 다 육체적인 상처만을 입혀야 하느냐? 일상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정신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상 언어에서는 if and only if처럼 쓰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인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표현은 되게 애매한 표현인 거예요. 폭력적이면서 육체적인 상처 말고 정신적인 상처를 입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의는 양방향이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인 상처를 입히면 폭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냥 폭력적인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if만 있으면 사실은 문장 구조로 보면 그런 거예요. 속성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수학에 나오는 if, definition 아래 나오는 if는 if and only if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명제에 나오는, theorem에 나오는, proposition에 나오는 if는 if and only if랑 분명히 다른 거죠. 반대 방향 성립하지 않아요. 예, 극한 얘기했습니다. 연속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 극한의 성질을 살펴볼게요. Z가 Z형으로 감에 따라서 FZ는 L1으로 가고 GZ는 L2로 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 방향이네. 그렇다면 FZ 더하기 GZ는 L1 더하기 L2로 가고 FZ 곱하기 GZ는 L1 곱하기 L2로 가고 G분의 F는 G가 0이 아니고 이 G2의 극한인 L2가 0이 아니면 L2분의 L1으로 간다. 당연합니까? 자, 이거 반대 방향 성립하지 않죠? F 더하기 G는 수렴하지만 F하고 G는 각각 발산할 수도 있는 거지. 상쇄되는 항이 있으면. 이거는 화살표는 한 방향이에요. 자, 이게 당연합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거, 우리 여러 가지를 경계하자고 했죠. 익숙함을 경계하자. 그래서 이제 언러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관계를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노이즈 때문에 뭐가 신호인지 헷갈려. 막 다 지워버리고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한 거를 보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보죠. 동의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참 아닌가요? 왜 그렇죠? 그럼 당연하잖아요. 이런 거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왜 당연한지 모르겠다. 형용모순 아닌가? 동그라미가 네모나타 같은 문장 아닌가요? 당연하면 왜 당연한지 설명을 해야 돼요. 아까 왜 수렴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접근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동의어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당연합니까? 명백하니까요. 비슷한 향기가 나죠. 이게 명백하니까 분명하니까요.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데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다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할 뿐인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봐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강요된 알미일 수 있어요. 강요된 암. 골방에 사람 가두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 10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좀 그 과격하고 폭력적인 그런 가정인데 사고 실험. 그 공부에서 사고 실험은 되게 중요해요.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알미 강요된 알미인지 아니면 내가 확실히 이해하는 건지를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 생각조차 안 해본 만큼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명하려고 애를 쓰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강요된 건지 자발적인 건지 조차 구별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누가 물으면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셋 중에서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그리고 입실론 델타 정의 가지고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FZ가 L론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문장에서 F하고 L을 F와 L론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G가 L2로 간다는 얘기는 이 문장에서 F를 G로 L을 L2로 바꾸면 되는 거죠. F 더하기 G가 L1 더하기 L2로 간다.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걸 한번 써볼까요?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기를 Z1 더하기 Z 빼기 Z0의 절대값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FZ 더하기 GZ 빼기 L1 더하기 L2 사이 절대값이 필요보다 작다. 내가 이걸 보이라고 하면 이걸 보이는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 이 둘을 이용해서. 다만 이제 입실론과 델타는 입실론은 임의의 숫자고 내가 입실론 주고 델타를 찾는 문제를 푼다고 하면 델타는 입실론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전제 두 개를 쓸 때 입실론하고 델타가 등장하고 내가 보이려고 하는 문장에도 입실론하고 델타가 등장하는데 그 입실론하고 델타들이 똑같은 기호로 쓰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할 때 주는 임의의 입실론과 이거 이야기할 때 줄 임의의 입실론과 이거를 보이려고 할 때 쓰는 임의의 입실론은 똑같은 입실론일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기호로 구별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정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입실론 델타가 여전히 부담스러우면 이런 예를 하나 다뤄보면서 이제 그 입실론 델타의 문턱을 함께 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얘와 얘도 이것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같은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기출문제 안 올렸는데 기출문제를 보면 이거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왔어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왔는데 거의 매년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입실론 델타 문턱 안 넘는 거지. 포기하는 거죠. 그러지 말자고요. 예. 자, 요 정리 17.4.1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변주가 가능해요. F와 G가 각각 G형에서 연속이면 F 더하기 G도 G형에서 연속이고 F 곱하기 G도 그렇고 G분의 F도 GZ형만 0이 아니면 연속이다. 그대로 증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L1, L2 대신에 L1 대신에 FZ형, L2 대신에 FGZ형, L1 더하기 L2는 당연히 FZ형 더하기 GZ형. 그리고 바꾸면 똑같은 논리 구조로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이 정리 17.4.1은 연속함수는 더해도 곱해도 나눠도 나눌 때 물론 0이 안 되게 나눈다는 전제 아래 연속성이 유지가 된다. 17.4.1을 증명하고 나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나면 연속함수끼리 더하고 곱하고 나눈다고 해서 연속성이 깨지지는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떤 연산을 하고 나면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유지가 항상 되는 건 아니겠죠. 뭔가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뭔가를 했는데 어떤 성질이
그 함수에 대해서 뭔가를 한 이후에도 유지가 될 거냐? 일반적으로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연속성이란 성질은 사칙 연산을 통해서 깨지지 않는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FZ가 이게 뭡니까? 다항식이죠. Z의 다항식은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연속이야. 그래서 이거 continuous on the entire Z plan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Z에 대해서 임의의 Z0에 대해서 이 FZ에 대해서 이렇게 이필론 델타 정의를 이용을 해서 연속인 거를 확인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복잡하겠지. 그러니까 항상 그 기본적인 정의를만 가지고 뭘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중간에 그 기본적인 정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착착 쌓아놓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또 그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다항식이 연속이다라는 이야기는 이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거 확인하면 돼요. 모든 Z에서 HZ 이것도 하나 할까요? 이건 너무 웃기는 건데 1. 자, 이 상수함수 연속이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지.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이게 영입하니까 그죠? 이거 연속이고 Z가 연속인 거 확인하는 건 입실론하고 주고 델타 찾을 때 델타가 입실론하고 똑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1이 연속인 거, Z가 연속인 거 눈으로도 명백히 보이지만 입실론 델타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 입실론 주고 델타 찾는 문제 여기서는 델타를 입실론하고 똑같이 놓으면 돼요. 또는 델타를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게만 놓으면 돼. 이건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다 성립해. 입실론 주고 델타 찾는 방식으로 이 두 개의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이게 연속인 건 이것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Z의 제곱은 이것끼리 곱한 거고, 그 다음에 Z의 N제곱은 이거를 곱셈을 N-1번 한 거고,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걸 다 더해. 연속 곱한 거, 상수 곱한 거 포함해서, 곱한 거 연속, 이런 거 다 연속, 그거 다 더한 것도 연속. 그러니까 다항식이 연속이다라는 거를 다항식 자체에 대해서 입실론 주고 델타 찾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현명하지 않아요. 현명한 건 Z와 1이라는 아주 쉽게 연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들과 이 정리 17.4.1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연속이에요. 단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항식은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연속.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복소수에 대해서 연속. 분모가 0이 되는 Z는 몇 개 있죠? H에, 요 H, 미안합니다. 요 H랑 헷갈리네. 이건 H라고 하지 않고, 깜마라고 합시다. 미안합니다. 여기 H 나오니까 심각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H가 N차 다항식이라면, HZ가 0 되는 Z는 중분수 포함하면 N개 있는 거죠. 중분수 포함하면. 그리고 이어져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서로 떨어져 있는 몇 개죠. 만약에 H가 0 되는 점이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으면 이 선분에 있는 모든 점에서 H가 0이다라고 하면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H가 0 되는 점은 중분수 포함해서 정확히 H의 차수만큼 있어요. 그것도 복소수 이야기를
복소수라는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왜냐하면 실수의 세상에서는 우리 2차 방정식만 생각해도 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이상은 불가능하죠. 수의 세상을 복소수로 확장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은 중분수 포함해서 항상 2개 있다. 일반적으로 n차 방정식의 근은 중분수 포함해서 항상 n개 있다. 복소수라는 게 되게 좋으네. 되게 간결하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n차 다항식의 근은 실수의 세상에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쭉 나가서 n개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복소수의 세상에선 중분수 포함해서 항상 n개다. 얼마나 간결하고 좋습니까? 예. 다항식 항상 연속, 유리함수, 중분수 포함해서 딱 분모 다항식의 차수만큼 있는 점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연속. 그나저나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것에 관해선 다 마음이 편한가요? rational function. 왜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rational function이라고 부르죠? rational 하면 우리 처음부터 유리수 얘기할 때 등장했던 거죠. rational number. 정수분의 정수를 유리수라고 하죠. 영어로는 rational number. 그러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유리함수 rational function이라고 부른다면 뭔가 다항식의 성질과 정수의 성질이 뭐 같아야만 그 단어가 의미가 있겠지. 물론 이제 도메인을 생각해 보면 심지어 같은 단어를 다른 2개로 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우연히 유리함수의 유리와 유리수의 유리는 전혀 무관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항식의 성질과 정수의 성질이 같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냐면 다항식끼리 더하면 다항식 되나요? 다항식끼리 곱하면 다항식 되나요?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면 다항식 되나요? 안 되죠.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일반적 정수가 아니지. 그래서 나눗셈이 정의가 안 되고 나머지 그 연산이 잘 정의가 되는 정수와 마찬가지 성질을 그 다항식이라는 함수의 세상이 만족해요. 그래서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유리함수라고 부를 때 유리와 정수분의 정수를 유리수라고 부를 때 유리는 같은 의미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자 이런 얘기도 내가 자주 해요. 비단 이 과목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또는 일상적으로. 예, 자, 극한 연속 얘기했습니다. 뭐 나올 차례죠? 뺄 수 없죠. 미분 나올 차례. 그리고 생김새를 보면 아주 낯이 익어요. 실수함수의 미분과 같은 모양이죠. Z와 Z형을 X와 X형으로 바꾸고 델타 Z를 델타 X로 바꾸면 이게 바로 X형에서의 함수의 미분, 실수함수 미분의 정의와 같아지죠. 복수함수의 미분도 실수함수에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Z형에서 지금 실수라면 복소수는 그 얘기가 좀 어렵죠. 실수라면 일단 결국은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 대략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기울기랑 관련되는데 이거는 X형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극한이니까. X가 X형으로 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거니까. 복소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복소수는 이제 정의역도 2개의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고 C역도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리려면 약간 복잡하지. 아까 U 더하기 IV 생각하고 U는 XY 함수, V는 XY 함수 이런 XY의 쌍과 UV의 쌍 사이의 관계를 거니까 그림은 잘 그리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그림 그리고 싶을 땐 실수 그림은 많이 그릴 거예요.
극한은 Z형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니까 미분도 Z형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극한은 Z형에서 함수가 정의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생긴 것, 이렇게 생긴 것의 극한이니까 Z형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Z형에서 FZ가 연속이 아니면 이 극한은 존재할 수 없겠죠. Z형에서 Z가 연속이 FZ가 연속이 아니면 얘는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이 아닌 다른 데로 가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연속이다라는 걸 뜻해요. 즉 연속함수에 대해서나 미분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극한을 입실론 델타처럼 이렇게 막 엄밀히 정의하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미분과 적분이라는 것을 적분법을 발견하고 구성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한 게 아니라고 했죠. 미분과 적분 극한의 개념이 엄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미분과 적분은 사용됐어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일, 인간의 활동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당시에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지 뭘 몰랐지라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수학자들 중에서도 연속함수면 미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지금 우리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잖아. 연속이지만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죠. 우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해요. 좌극한 기울기 따지면 왼쪽에서 기울기 따지는 거랑 오른쪽 기울기 따지는 게 다르니까. 또는 이 미분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물론 실수에선 좌극한 우극한이 있고 복소수는 한 점을 향해 가는 방법은 사방팔방에서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복소 평면에서 Z가 Z형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디로도 갈 수 있죠. 실수에서처럼 두 방향밖에 없진 않죠. 실수에서는 두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잘 정의되는데 복소에서는 그렇지 않아. 어떻든 실수함수에서도 연속이면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을 옛날에 했다는 거죠. 옛날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사람들이 몰랐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가 얼마나 의미가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려고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그 서양 철학의 문을 열었다는 탈레스는 세상 만물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다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되게 엉터리 같은 말을 한 사람 같은데 탈레스가 한 질문은 뭐냐 하면 늘 변하는 현상 뒤에 감춰진 변하지 않는 본질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서양 철학이 열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서양 철학의 문을 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물을 얘기한 건 물론 지금 봐서 보면 틀린 얘기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함수면 연속이 아니면 미분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당연한데 즉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 따라서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이 명제의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그 잘못된 명제가 성립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이제 미분의 개념, 극한부터 시작해서 미분의 개념이 분명 엄밀하게 된 뒤에 이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 확인한 거죠. 자, 이거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것과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같은 진리값을 갖죠. A면 B다와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는 건 같으니까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진리값은 같습니다. 미분이 연속이 아니면 미분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연속이 아니면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 이제 미분 실수에서 마찬가지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미분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건 티어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런 명제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에서 봤던 거죠. 실수에서 봤던 건 물론 이제 실수에서 같은 방식으로 미분을 정의했기 때문에 실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수에서 봤던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 성립할 거다 라고 안전하게 추측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만약에 Z를 모두 X로 바꾸고 실수함수에서 이런 일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실수함수에서만 성립하는 성질, 복소수함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성질을 사용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실수에서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본 사람이면 실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전개 과정에서 그냥 X를 Z로 바꾸기만 하면 똑같이 성립하는 논리적인 그 단계를 거쳤으면 복소수에서도 성립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실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낯익은 포뮬러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또 등장했네. 시그마 Z제곱. Z제곱을 미분을 하면 실수에서와 마찬가지로 EZ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Z0 더하기 델타 Z의, 지금 이거는 그냥 Z0에서의 미분인데 Z에서 미분을 생각해보죠. Z에서 미분을 생각하면 Z 더하기 델타 Z의 제곱 빼기 Z제곱을 델타 Z로 나눈 거예요. 그 위에 이거 델타 Z분의 Z제곱 더하기 Z제곱 상쇄된 거고, 이 Z 델타 Z 더하기 델타 Z의 제곱.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델타 Z가 0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델타 Z가 0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델타 Z는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델타 Z가 0이 아니라 0으로 가는 거니까. 델타 Z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델타 Z가 0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델타 Z가 0으로 가므로 델타 Z는 0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나눗셈을 할 수 있고, 나눗셈을 한 결과, 나눗셈이 분모분자 상쇄한 결과 이렇게 되고, 여기서 델타 Z가 0으로 가면 EZ가 된다. 그런데 이플론 델타 가지고 극한을 엄밀히 정의하기 전에는 Z제곱의 미분이 EZ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1로 갈 때는 델타 Z가 0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나눴어. 여기서 1로 갈 때는 델타 Z 대신에 0을 대입한 것 같았어. 그러니까 내가 일관되지 않은 사람인 거야. 어떨 때는 델타 Z가 0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떨 때는 델타 Z가 0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플론 델타 가지고 극한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전에는 명확하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만약 그림도 그려보고 뭐 어떨 때는 0보다 0에 가깝지만 0이 아니어서 막 나눠버리고, 어떨 때는 0처럼 생각하고 뭐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던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플론 델타 가지고 극한을 명확히 정의해. Z제곱의 미분 EZ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Z의 N제곱의 미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컨대 뭐 이런 포뮬러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예,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 별로 실수에서와 다르지 않은 얘기 같은데, 예. 복소수 함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추석 잘 보내고 다시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